예측이 안 되는 더 불안이 크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제 대답은 아닙니다. 아니었었거든요. 아니다라는 것이었는데, 예측이 안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측이 되면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예측이 되고 예측할 수 있으면 컨트롤, 즉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뭐가 나쁜 일이 오면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으니까 당장 가을에 추수할 곡식이 있는 게 더 불안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러다 다 타면 어떻게 하지? 홍수가 나서 모두 다 없어지면 어쩌지? 이런 게 불안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뭘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 이제 디폴트, 누구에게나 언제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얼른 안 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려볼게요. 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농경사회를 통해 예측이 가능해졌다라고 하죠. 즉, 삶을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인류가 삶을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떤 현상이 시작되었냐면은 대기근. 이 대기근이라는 게 왕창 굶어 죽는 일, 또 가뭄이 들고 홍수가 들고 이런 것이거든요. 예전 농경사회 이전에는 대기근이 있었을까요? 농경사회 이전에는 대기근이 있었냐라고 여러분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흉년이 없는데 무슨 대기근이 있겠습니까? 흉년이 없는데. 없어요. 농경사회에 들어서 왕창 굶어 죽는 대기근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경사회에는 가축이라는 게 또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소, 돼지, 개, 닭. 이 가축이란 말은 동물과 한 울타리에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수렵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살 때에는 소떼, 양떼, 돼지떼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을 기르고 같이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랑 같이 살고 돼지랑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을까요? 이때 생긴 게 이제 인수병이라는 것입니다. 인수병. 동물로부터 병이 인간에게 오기 시작하고 오는 것이죠. 인수병이라는 것은. 인류가 앓고 있는 전염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6에서 70%, 70%가 전부 다 가축에서 온 것이에요. 가축을 몰살하고 엄청나게 이제 쥐벼룩에게 온 이제 대표적인 질병이 흑사병 같은 거죠. 스페인 독감. 이것도 일종의 조류 독감입니다. 조류 독감 들어보셨죠? 1억 명이 당시에 넘게 죽었을 거예요. 왕창 죽는 일이 농경사회 이후 시작이 됩니다. 전염병이 농경사회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전쟁, 농경사회가 생김으로써 전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계급사회도 발생하게 됩니다. 농노도 생기기 시작하고 지주도 생기기 시작하고 계급사회가 생기니까 국가가 생기고 이 국가가 생기니까 대규모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왕창 죽일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삶은 그로 인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졌고요. 채집, 수렵 시대에는
다양하게 먹고 살았어요. 농경사회 이후 특정 작물이나 이 특정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쌀, 밀, 옥수수 같은 기타 등등의 특정 작물에 의존하고 이러면서 이제 노동의 강도는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굽은 허리가 되죠. 왜냐면은 노동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 자세로 오래 일을 이제 하게 되면서 허리 디스크라든지 목 디스크, 이제 척추 측만증, 이런 기타 등등의 질환이 생기는데, 이제 채집 수렵 시대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어요. 이런 질병도 없었고, 권력의 중심이 높아지고 사회 전반의 불안성은 증가하고 흉년 들어서 죽던지 전염병으로 죽던지 조선시대에도 내내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재단, 재해가 일어났다고요. 항상.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측을 하죠. 이 예측이 어떤 식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냐면은, 봄에 퇴비를 주고 씨 뿌렸으니까 가을에 걷어서 추석상을 차리게 되자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이제 또 차례를 또 지내게 되죠. 이런 루틴이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차례라는 것도 남아도는 음식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지킬지 여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음식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말리기 시작하고 이제 압축시켜야 되고 보관을 용이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 음식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농경과 불안을 통해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정확하게 이해시키고자 하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삶을 통제하고 해야 한다라는 강박, 이 인류 불안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에 시달릴까? 걱정하고 또 걱정하기 때문에 이 신경질 나고, 걱정하기 때문에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모든 분노의 시작은 불안에서 시작한다고 제가 존경하는 모 정신과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든 불안감, 이 불안감이 왜 생겨냐면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강박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겠죠. 제가 존경하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학부 때 좋아한다라고 하셔서 한참 토론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작가는 누구냐면은 철학자이기도 하는데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에요. 알랭드 보통의 스테이트 생 자이언티라는 게 이제 원래 제목인데, 이걸로 이제 과제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어에는 이제 불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다시 번역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한국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생 자이언티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인류는 왜 불안해졌을까? 계급 사회가 되고 현대 사회가 오면서 불안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급 사회에도 이제 노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계급 사회에서 불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이제 반어적인 거죠. 않았던 이유는 귀족과 평민 사이에서 이제 평민, 이 노예도 있고, 평민은 평생 귀족이 되지 못해요. 아버지가 노비이면 아들도 노비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평생을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종영을 했지만은, 굉장히 이제 저희 가족도 옥시부인전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이제 보면서 저도 재밌게 보곤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뭐 저는 드라마를 썩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영화를 보면 봤지. 드라마는 이제 계속 이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종결이 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안 보는 성격이고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에 이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또 이제 빗대어서 하다 보면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분 상승 기회가 이제 원천 차단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신분 상승 기회가 원천 차단되니까 이 나쁜 사회죠. 나쁜 사회인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으니까 불안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내가 가난한 노비로 태어났지만 어떤 노비는 드라마에 보면 이제 왕까지로도 올라가고 옥시부인전만 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비 신분이었지만은 다른 신분으로 이제 거듭나는 과정이 이제 굉장하게 막 형벌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꿈을 꿨었던 것이겠죠. 이 왕까지 올라간 노비, 신분을 상승한 노비, 이런 생각이 시민들 사이에 쫙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노비가 불행해집니다. 이 불행해지고 모든 노비들이 신분 상승을 못할까봐 불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현대 사회입니다. 그게 현대인들입니다. 즉, 이제 모두 이제 평등한 사회가 됐어요. 현재. 모두 신분 상승은 메리트로 되어 있어요. 이 메릿이 뭐냐면 능력주의. 과거에 이제 제가 영상에 능력주의라고 표현한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저의 영상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능력주의, 능력으로 모든 게 판단이 된다. 환상이 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에 대한 환상. 현대사회는 능력이 있으면 성과가 있는 것이고 이 메리트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성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노력하면 성공이 있다라는 말?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은 성공을 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성공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대박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대박 돈 버나요?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사회는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능력 있으면 돈 벌겠지. 맞아요. 근데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한 5%, 너무 5%도 좀 많이 잡은 것 같고 1%쯤 맞는 것 같아요. 대박 성공한 사람들은요. 90% 아니 99%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 노력은 디폴트로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노력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누가 노력 안 하나요? 어떤 사람은 노력 안 해도 대박 돈 벌 수 있어요. 뭐 로또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로또 당첨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현대사회에는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있냐면 야 능력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 성공하면 능력 있는 거야. 이러한 논리가 가능한 겁니다. 거꾸로 능력 있으면 성공했으니까 이런 그러면 당신 성공했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당신 돈 벌어? 당신 능력 있네. 능력 있네. 그리고 당신 돈 벌어? 아이고 노력했네. 당신 부지런한 사람이네. 부지런하고 노력하고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인간상은 뭐냐면
현대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성공한 사람?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 성공하고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성공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막연하게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의 성공은 돈입니다. 돈이죠. DON. 우리들의 유일신. 우리 사회의 유일신.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성공한 사람은 어디 봐. 돈 많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성공한 사람은 뭘까요, 그러면?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범적인 사람,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러한 논리가 계속 순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면에는 또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겨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이 없는 사람이 또 존재하게 되죠. 돈 없는 사람. 그럼 이 논리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럼 실패한 사람은 뭐가 될까요? 사회에서 아이 노력 안 했네. 아이 게으른 사람이야.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노력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일도 안 하고 무능한 사람에 무능력한 사람, 이런 이데올로기. 성공한 사람은 모범적이고 능력 있고 좋은 사람으로 돼버리고 실패한 사람은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를 해버려요. 이것이 이데올로기예요. 이것이 이데올로기. 다른 어려운 게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무지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에서 불안감이 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안, 초조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현대사회 사람들은 저부터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좀 다소 산만해. 과거 영상 보시면은 제 어렸을 때부터 만해의 선생이라고 엄마가 만해 한용운이 아니라 산만해에서 산자를 빼서 만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욕도 칭찬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늦게 움직이면 게으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달려가고 남의 앞통수도 치고 뒤통수도 치고 옆통수도 쳐서 빼앗아라도 와서 내 거 챙기는 게 야무진 사람이고 빼앗기면 무능하고 양보하고 그런 거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밥그 양보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 밥그릇 못 챙긴 변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라도 해서 내 식구 챙겨야지. 밥 먹여 살려야 하는 게 당연하지. 내 식구들 밥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지. 내신 1등급 하면 뭐합니까? 내신 1등급 하려면 내 친구 머리 밟고 올라서서 내가 1등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데올로기. 친구도 다 내 적입니다. 성공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네 앞에서 머리 숙여. 그러니까 성공해. 이러한 무지의 장막기에 가려진 이러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하면 동일한 조건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 유명한 책. 이 메릿주의, 능력주의, 이 능력의 폭군인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샌들 아저씨, 마이클 샌들, 하버드대 교수 있잖아요. 마이클 샌들의 책 제목인데 능력의 폭군인데 능력의 폭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의론 말고 정의, 최근에 나온 책인데 생각났습니다. 공정이라는 작가,
예, 핵심입니다. 이것이. 뭐가 공정이라는 착각이냐면요. 능력 위주의 사람을 뽑는다라고 쳤을 때 능력 위주로 좋은 대학에 다 가고 능력 위주로 좋은 회사에 뽑히고 능력 위주로 고시나 이제 시험에서 다 뽑히고 뽑고 능력 위주로 경쟁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벌고 다 한다는 이게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맨날 전교 1등, 어머니가 전교 1등 하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집이 공부하는 분위기에서 이 사람이 살았단 말입니다. 공부하는 분위기에서. 그럼 걔는 공부를 당연히 잘 하겠죠. 그럼 걔 공부 잘하는 게 다 걔 노력일까요? 전적으로 이게 공정한 건가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나는 이런 사람이 부모이고 쟤는 저런 사람이 부모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난 이런데, 태어나 보니까 난 집도 가난하고, 태어나 보니까 난 키도 작고 왜소한데, 또는 유전적 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비만이 되었는데, 얜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덩치도 균형 잡혀 있고 운동도 잘하고 태어나 보니까 난 머리가 나쁜데 태어나 보니까 쟤는 머리가 좋은데 태어나 보니 이런데 저런데 쫙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고 그런 게 공정할까요? 이게 공정일까요? 그것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컨대 수능이라는 점수로 대학을 가잖아요. 너무 공정해 보이죠. 그게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공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난 운이 좋았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은 또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난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야. 이게 차라리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고 이러는 것보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공정이란 착각은 뭐냐? 모든 사람이 노력해서 성장할 수 있고 신분, 계급 상승할 수 있고 그런 이데올로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아예 차단돼서 평민은 아버지가 평민이면 아들도 평민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귀족 되려는 노력하겠습니까? 평민이? 그냥 포기하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포기하고 살겠죠. 삶 자체는 힘들지만 적어도 불안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계급사회에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안 좋다는 것이에요. 알랭드 보통의 말은 신분 상승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스테이트 앤 사이언티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의무 교육이 확대되면서 모두가 공평한 교육을 받는다라는 이데올로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선상에서의 출발 지점에서 출발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착각에 빠지면서 다들 불안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런 말 듣고 살아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해. 훌륭한 사람 되려면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공한 사람, 훌륭한데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 없고 가난해요. 그러면 20세기에선 이걸 훌륭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15세기 조선시대에는 가난해도 훌륭한 사람 참 많았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고 나의 재산이 있고 비축한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장에 조기 하나 걸어놓고 밥 한 번 먹고 조기 한 번 먹고 자신을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핵심은 뭐 자린고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쓴 아름다운 시나 뭐 수필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은 이 표현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난을 실제로 자랑했어요. 가난을 실제로. 내가 이렇게 가난한 내용을 또 기록으로 써놨잖아요. 시나 수필로.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난함을 자랑하는 사람 보셨나요? 가난함을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돈이 없음을 자랑하면서 SNS 하는 사람 보셨나요? 돈 없음을 플렉스하는 SNS 보셨나요? 이데올로기가 달라진 거예요. 성공 이꼬르 돈 많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 그 얘기 듣는 애는 이때부터 이제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불안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나도 노력하면 된대. 그런데 노력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노력하면 된다는데 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해보지 않았지만 또 해보고 나서 내 마음대로의 노력이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이제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이제 자기 탓이 되는 거예요. 옛날 계급사회에는 내가 평민인 게 내 탓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평민이야. 그럼 뭐가 되죠? 나에 대한 억압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나에 대한 억압이. 그런데 현대사회에는 내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 탓이 돼버린다라는 것이고 내 탓이 돼버려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운 없어서 그런 거예요. 95% 이상은 운이에요.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얘기를 뭐 정신승리 아니냐. 이거 정신승리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20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스토어 학파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13세기 마에스트로 에카르트 그 짱짱한 정통이 있습니다. 이 짱짱한 정통에서 살고 있어요. 성공하지 않고 가난해도 자유로운 정신으로 행복해지는 법. 단순 정신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진짜 짱짱한 비법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부처님도 그랬어요. 수천 년 전부터 이 짱짱하게 내려오는 이 전통, 수예계의 전통은 가난의 전통이에요. 가난의 전통. 그게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절대 돈 자랑 안 했어요. 자기 돈 번 걸로 자랑 못 했어요. 양반들은 이제 이 양반들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엘리트들일 확률이 높겠죠. 최고 엘리트들은 지금 이제 최고 엘리트 기준 이꼬르 판단 기준은 돈이에요.
지금의 최고 엘리트는요, 뭐 학벌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은 그 사람은 최고 엘리트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기준 레벨에. 명상이나 이제 내면 소통, 철학 공부해도 다 돈이에요. 가식이고 나발이고 너 돈 있어 없어. 이 돈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 나가는 강사, 잘 나가는 교수, 돈 많이 벌고 TV에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 돈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숭배하는 게 이제 G.O.D, 갓이 아니라 이 갓의 시대는 갔고 돈, D.O.N, 돈의 시대다. 우리나라 이 종교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종교 국가라고 그랬거든요. 돈교를 믿는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돈교를 믿는 국가. 황금 만능주의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한 나라예요. 제가 많은 나라 다녀본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 이제 그 배낭여행 했던 감흥으로 좀 현재까지도 살고 있는데요.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준 부모님께 정말 두 분께 정말 감사함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여행을 다녀온 동기가 현재를 살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뭐 저희 집이 부자였거나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갈 수 있게 좀 조력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나라 별로 없어요. 세계 이 손가락으로 꽂으면은 탑으로 1, 2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본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약 한 20년 전이긴 하지만 아주 팽배합니다. 근거 있어요. 근거 있어요. 그 나라 가보면은 그 나라에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불안감을 업고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통제해야만 하는 강박.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제 별명이 이제 여러 가지 별명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생긴 거는 이제 뭐 외계인 같다라는 말도 있고 생각이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병이다. 라는 말은 후에 생겼는데 그때 보았던 사고로 이제 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 이제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강박, 이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반쯤은 우리 다 우울증 환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반쯤은 다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이제 간호사로서 직업적인 부분을 또 이제 들여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쯤 하면 성공한 거지? 아니, 아우 제발 막 이런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할까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할까요? 이 사람들 다 우울증 걸리고 이제 저도 과거에 경험을 했지만 경험했다는 게 이제 근무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VIP 정신과 많이 찾아다녀요. 선글라스 끼고 많이 와요. 많이 찾아다녀요. 환자들.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면 어떤 분인 걸 알게 됐죠. 우리는 이 환자들 많이 봤어요. 우리는 집단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통째로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버티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 짧은 인생, 티끌보다도 작은 지구예요. 이 많은 우주 속에 우리 지구는 티끌보다도 작아요. 먼지만큼도 작은 곳에 우리는 그 안에 잠시 살다 가고 이 지구에 있다 가는데 잠깐 아주 짧은 시간이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아도 될 판에 몸과 마음에 병이 듭니다. 이 얘기는 오늘은 제가 하나도 제 얘기한 게 없어요. 아주 0.5%쯤? 이게 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마이크 샌델, 유발 하라리, 알랜드 보통이라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 얘기, 세 사람이 책을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제 세뇌당한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조건적 행복을 추구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무조건적인 행복을 추구하라고. 성경에도 나오고 법문에도 나오죠. 내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난 지금부터 행복해. 이런 식으로 결단을 내가 내려야 해요. 스토아 학파 사상으로 행복의 조건을 따지는 것은 뭘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뭘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러한 행복의 조건을 따지는 것은 불행의 조건을 따지는 거라고 해요. 이 불행의 조건을 따지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불행의 조건으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난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은 반드시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질 것입니다. 결혼 때문에 행복해졌던 사람은 반드시 그 결혼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학벌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은 그 학위로 인해서 불행해집니다. 직업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그 직업으로 인해서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 성공건으로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조건 없는, 상관없는 행복, 무조건적인 행복, 그게 뭘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건 없는 행복? 여쭤보는 겁니다. 뭐 보겠어요. 조건이 없다니까요. 그냥 행복해야 합니다. 그냥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너 왜 행복해?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지할 때도 그래요.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내 의견을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강박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불안을 주는 건 잘못된 거죠. 상대방에게 내 강박을 전달해서 불안을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대단한 지도자들, 그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그 나라의 국민의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현명하고 총명하고 성관이 있는 지도자라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를 우리 쪽에서만 막 일방적으로 강요하잖아요. 하지만 전체적 국민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뛰어난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해서 혁명으로 세운 정부가 재기둥을 못했음에도 현재까지 자기 성찰 없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들로 인해 방해를 또 근데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린 영원히 계급사회에서 아버지가 노비이고 나도 노비인 삶에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노비가 되는 대를 넘겨줘야 할 것임을 명심하셔야 해요. 사실 오늘 김경수, 임종서, 고민정, 박광훈, 김부겸, 설훈, 기타 등등 전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기사에 낸 내용을 바탕으로 따지려고 했어요, 사실. 그런데 욕하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가 못 알아봐서 그랬은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페이퍼에다가 대략적인 말을 적기 시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해봤자 스스로가 그 사람들은 그 자리로 인해서 불안해지고 불안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이재명 대표 지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까 했는데 유시민 작가님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하고 싶지 않고 제가 이제 불안에 대해서 말을 한 이유는 뭐 계엄 이후에 정당 지지 여론조사는 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조사 결과가 거의 비등비등해진 반면에 탄핵을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65대 35쯤 이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의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봐요. 이 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매 순간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였어요. 저 역시 그 중에 하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시국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 65대 35 결과 나온 걸 보았을 때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한국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시국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죠. 우리의 마음을 이런 한국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탄핵 정국을 되살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불안한 이유는 빨리 결정이 나길 바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입장이죠. 그리고 윤석열과 국민의힘 쪽의 전략을 보면 국민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면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가 발의한 심판에 대해 헌재는 고민 후 내린 결론이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청구한 것이에요.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거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헌재 입장은 이제 탄핵을 먼저 진행시킨 이후에 권한쟁의를 진행시키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도 대변인을 통해서도 표시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측인 이제 최상목 측에서 참고 서면을 제출했다는 것에 이제 민주시민들이 답답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유는 이 부분이 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 청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국회의 청구가, 권한쟁의 청구가, 심판에 대한 청구가 잘못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들었어요. 이게 들어가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예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최상목 쪽이 낸 이제 얘기가 참고 서면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타당한 부분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출한 참고서면을 보았을 때 존재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근거 조항이 있어요. 헌법 제111조 1항 제4호에 나오는데요. 또 헌법재판소법 제65조 제1항 1호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헌재가 관장하는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헌재가 관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법은 문자 그대로 텍스트대로도 해석을 합니다.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가지로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클을 걸면 태클도 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는 국회가 임명한 건에 대한 권한쟁의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국회 측에서. 하지만 대통령 측, 그러니까 최상목이 참고서면을 반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을 보니 국회가 청구한 것이 아니다. 들어가 보니까 우원식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우원식은 국회의장 겸 국회의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원식 명의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명의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심판 청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국회의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이 개인이 청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국회법 제10조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변하기 때문에 적법하다라는 것인데요. 그 판례를 살펴보니까요. 이게 또 타당성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95년도에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니 국회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헌법재판소 95년도에 벌어진 사건을 들여다봤어요. 국회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내용인즉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별건으로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으며 열거되지 않은 당사자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만이 청구할 수 있다. 국회 내부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 내 구성원인 의장 역시 국회의원이고 의장이라는 것은 국회 내에 소속된 구성원일 뿐인데 교섭단체 등 의장, 교섭단체 등은 청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인지하셨죠? 국힘의 주진우 의원이 지적한 기관 부분이 이 부분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주당에서 들으시면은 이 부분을 섬세하게 들여다보셔라. 지금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당 전부 다 죽습니다. 민주시민 전부 다 죽어요. 우리 노예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1인이 청구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지만 이러한 참고서면을 보고 권한쟁의 심판 쟁소를 봤을 때 타당하다. 국회의장 1인이 청구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토시 하나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더 주의하셨어야죠. 국회의장실에서 왜 검토를 안 하신 건지 누락하신 건지 민주당에서도 검토를 한 번쯤은 이런 거를 좀 더 한번 섬세하게 해 보셨어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까? 작성된 서류에 대해서 왜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헌재가 일주일을 미룬 것으로 저는 보여졌어요. 그러니 민주당의 잘못이다. 다시 한번 하셔라. 서류 검토를 하셔라. 또 검토를 하시고 탄핵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의결을 거치시라. 믿고 넘길 게 아니라 토시 하나에도 좌우가 된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는 솔직한 얘기로 판사가 될 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부분 이제 어떻게 판사가 되셨는지 살짝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나쁘게만 듣지를 마시고 이제 딱 놓고 봤을 때 채용적인 부분에서 헌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결정을 내릴 시에는 이분을 이제 일주일 미뤘잖아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결정을 내릴 시에는 이러한 논란이 스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판단과 함께 이 상황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 시에는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빼고 차라리 국민의힘 쪽에 자꾸 요새 벌이는 게 색깔공론 아닙니까? 이 색깔공론이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판사는 색깔이 강하니 마은혁 판사는 아예 제외하고 8명으로 결정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저는 보여졌거든요. 헌재 쪽 대변인의 발언은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명권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헌법을 이용해 발언한 것으로 보여져요. 원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님께서 품고 가자는 뜻과 같은 거죠. 본래는 최상목 씨가 이 권한대행이 임명하시는 게 맞죠. 일관성이 없는 거죠. 2명은 임명을 해놓고 1명은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논란 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헌재의 집중 심리를 통해 이런 과정을 볼 때 2월 25일 이후 2월 말에는 늦어도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2월을 안 넘길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웬만해서 날짜를 말을 안 하는데 2월 25일 이후 2월 말 이전에 반드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벚꽃대선 말하는데 일본이 벚꽃을 우리나라에 심은 이유는 사쿠라처럼 전명한다라는 꽃이 퍼지는 것처럼 전명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난 벚꽃 싫어. 그래서 품위 있는 매화로 갑시다. 매화대선 합시다. 매화대선. 개나리 대선은 좀 그렇잖아. 개나리 대선. 개나리라는 애가 주는 이미지가 별로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개나리 하고 싶었는데 벚꽃 대선 말고 매화 대선 합시다. 매화 대선. 이미 김경수 씨는 민주당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들어온 건 그 사람 사정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면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이 한쪽 손에 왕을 썼지만 반대의 손에는 딸을 썼을 것이다. 왕따를 시키십시다. 왕따를. 김경수 왕따 캠페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부정선거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증거물부터 제시하셔라. 부정선거 관련 재판으로 지금까지 170여 차례가 있었어요. 헌재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헌재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한 판사가
좌파라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전환길의 주장이잖아.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선거의 기준을 전환길을 제시해봐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부정선거냐? 당신 제시해봐.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우기지 마. 당신 말로 치자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일 수도 있어.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정선거임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왜 부정선거라고 말 못했고 왜 그때 부정선거에 대한 계엄령을 그때는 바로바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 이제 와서 계엄령의 근거를 부정선거로 끌어들이는지 도무지 앞뒤의 맥락이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때 즉시 계엄령을 내렸어야죠. 부정선거에 대한. 앞뒤가 맞지 않잖아. 왜 이제 와서 당신들이 그렇게 참고 말 안 할 사람들이야? 윤석열 정권 들어서 치러진 모든 선거, 총선, 대선, 그럼 정확하게 어떤 선거가 어떻게 부정선거인지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논리를 대시길 바라는 바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일 테니까 이 치렀던 모든 선거를 부정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당신들 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그래 어떤 선거인지 몰라. 그러면 부정선거이라고 주장을 하는 정부인 윤석열 정권부터 다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 문재인 정부도 다 부정선거? 그게 다 부정선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채용되고 뽑힌 지자체장들, 국회의원들까지 싹 다 부정선거로 뽑힌 거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만을 선거법으로 의원직을 날릴 것이 아니라 당신들 말대로 따르자면은 홍준표, 나경원, 권영세, 권성동, 기타 등등 말하기도 싫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전 소속이었다고 입 달리고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 일부 민주당 의원, 조국 혁신당 의원들까지 싹 다 부정선거로 뽑힌 겁니다. 싹 다 부정선거로 뽑힌 거니까 다 자리 내놓고 나가세요. 그동안 받으셨던 페이 같은 거 다 내놓으시고 당신들 다 부정선거야.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당신들 싹 다 지금까지 배운 국세로 목을 먹은 거 다 내놓고 다 나가. 그리고 앞으로 치러질 선거도 다 부정선거야. 안 그래요? 돌아올 당장 치러질 대선도 다 부정선거네. 선거 자체를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네. 부정선거인데 무슨 선거를 해. 맞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환길 씨, 대답부터 하세요. 뭐 들을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듣게 되면 왜냐면 김어준도 듣더라고. 전환길 씨 대답부터 하시길. 노사모 출신 1타 강사라고 하시던데. 응? 노사모 출신 1타 강사. 법원 폭동 법관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세계 역사상 어딜 들춰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법관을 그러니까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 30년형 구속감입니다. 미국에선 30년 구속이 최소형입니다. 시도 자체만, 말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아무 죄 없는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점만 봐도 당신은 50년 징역감이야. 이자 반드시, 이런 자들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민주주의를 감히, 이 피로
내려온 대한민국에 관습적으로 내려온 선거제도와 민주 절차 수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순식간에 꺾어내린 이 사건. 아시아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윤석열과 극우 세력 일부 광신도와 그를 추정하는 2030이라고 일삼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수호해야 될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입니다. 사법적 심사를 받지 않는 통치행위, 기본권을 침해하는 통치행위는 행할 수 없습니다. 헌법과 개헌법을 위배했을 때에는 탄핵되어야 하는 게 순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자유민주 시민의 태도입니다. 본인이 전날 치킨에 맥주 먹고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어젯밤에 대통령이 계엄했다는데? 나도 모르겠어. 나는 뭔 일이 일어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으로 인해서 국부가 1000조억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윤석열 편을 드세요? 국군의 사기 저하를 땅에 떨어뜨린 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군사 집단을 쓰레기 집단으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법원을 공격했어요. 법원이 발급한 영장은 모든 국민이 독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특권 계급 없습니다. 법원의 영장에는. 법원의 영장을 무력화시키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 대통령이라고 했던 자가 법원의 영장을 무력화시키면 어떡합니까? 검사라는 직으로 녹을 처먹고 살았던 사람이, 사법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최후의 보루를 입법부, 행정부가 난리 지랄 발광을 해도 법원인 사법부가 국민을 지켜준다고 믿고 우리 시민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법원에 대해서 근데 폭동을 일으켰어요. 당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는 국군과 사법부인 법원을 무력화시킨 윤석열을 왜 지지하십니까? 자존심 상해서 저는 못 지지할 것 같아요. 보수 우파 여러분들도 법원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법원을 믿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 중에 누구 하나는 아들이 있으면 군대를 보내고요. 근데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정치활동을 하는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상당히 불편해요. 전한길 씨, 전한길 씨가 이제 노사모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곰곰이 봤어요. 노사모를 결성한 주요 세력을 살펴보면요. 주사파 계열이 노사모를 주로 이뤘어요. 보수 여러분, 보수라면 전한길 씨가 벌써 노사모라는 이야기 듣는 순간 관심이 뚝 떨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수가 어떻게 노사모라는 이름을 듣고도 지지를 합니까? 나는 보수 민주진영 사람인데 전한길이 노사모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관심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다가 참다 오늘 그냥 한 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보수 진보 진영 사람이죠. 노사모 싫어해요. 친노무현, 친문재인, 친문 계열에서 이재명 대표를 극도로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찍었다라고 보는데요.
친노 친문 진영에서 대놓고 윤석열을 뽑겠다라고 프랭카드 만들어서 걸기까지도 한 게 지난 대선이에요. 내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내가 왜 지난 채널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달 채 안 돼가지고 구독자 수가 1500명에다가 구독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뉴스 소치 없었어요, 당시에. 뉴스, MBC, SBS, YTN, KBS, 기타 등등 뉴스 진행하는 사람들 다 내 거 따라 했어요. 뉴스를 내용으로 쇼츠를 최초로 만든 게 접니다. 방송국이 나 따라 했어.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위반이지. 지금은 많잖아요, 다. 내가 먼저 했다고. 주사파 부류. 친노무현, 친문재인 부류가 전환기를 저는 내세운 것으로 보였는데요. 당신들이 그때 대선에 똑바로 안 하고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된 거야. 왜 저 사람에 대해서는 홍보가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왜 이렇게 혼자 뛸까? 애걸복걸하고 하는 게 보였거든요. 방해만 하는 게. 정치 정할몬신 내가 봐도 보였다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많은 걸 알게 되었죠. 내가 그래서 유튜브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친노 친문들 계열인 것 같아요. 다 와갖고 신고하고 뭐 그래서 채널 폭파됐잖아요. 그래서 새로 시작한 거예요, 이거. 폭파되기 이전에 나는 먼저 그 채널을 날려줬지. 처음에는 저작권 위반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작권 때문에. 나중에 구글에서 알려주더라고. 원래 안 알려주는데 내가 또 말을 잘하잖아요. 썰을 잘 풀잖아. 알려주셨어. 미국 본사에서. 그래서 그냥 가감하게 내가 날린다. 반드시 친문, 친노가 전환기를 내세운 겁니다. 이재명 대표 쪽으로 너무나 무게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전환길이라는 노사모가 윤석열을 엄청나게 옹호하고 나서 지금 이제 뭐 친문, 친노계, 김경수, 임종석 등등 엄청나게 싸우고 맷집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불순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무런 콘텐츠 없는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민낯인 선동꾼들이 나타난다고 제가 그 전부터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두환 설명하고 박정희 설명할 때 선동꾼들 나타난다. 이름하여 삐끼. 예전에 제가 정치 철학 설명해 드릴 때 다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선동꾼, 저 선동꾼, 소위 삐끼 항상 나타납니다. 어떠한 부류도. 정신 잘 차려야 해요. 야비하게 적의 등에 기생해서 침입해 적과 한몸이 되어 누구인지 헷갈리게 하는 것이 저들의 작전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가족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계시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기상천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의 등에 기생해서 종국에는 승리해야 영원 분멸을 이룹시다. 헌재의 윤석열 관련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서 살을 빼어줌으로써 뼈를 취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헌재의 입장에서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만 판결을 해도 법관으로서는 향기로운 꽃으로 기록될 판결을 내린 것으로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윤석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고도의 전략으로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헌재 재판과 관련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수, 진보, 성향 뭐 이런 재판관이라고 저들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의 성향의 재판관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똑바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포함하여 많은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의 기자들이나 평론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분들 중에서도 보수 지지자라고 자칭하시는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보수 재판관이라고 하면요, 보수 재판관의 기준은 무엇이냐? 법조문에 기이하여 해당 사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재판관이 보수 재판관입니다. 그러한 판사를 보수 재판관으로 그런 성향으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즉, 정황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문영배 판사와 친하다, 이런 것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정황이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있다 손쳐도 그 정황이잖아. 이러한 것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 재판관들도 자신의 커리어를 남들보다 높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커리어를 남들보다도 높게 생각해요. 평생 법조문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개인의 친분으로 설사 그런 결과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말하는 사람들의 평소 생활관이나 자신이 그래 왔기 때문에 남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진보 성향의 재판관은요, 법조문을 유동성이 있고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정황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해석한다는 것이 진보 성향의 재판관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그렇다라고 하면 두 성향의 재판관의 성향을 들어보셨을 때 전시사변 관련 계엄령 재판을 하는 판사야. 그렇다면 어떤 성향의 재판관이 윤석열에게 더 유리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께. 스스로가 최고의 법관으로서 자신들의 커리어를 걸고 하는 재판이에요, 이것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모순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오히려 윤석열에게 유리하고 탄력적으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도대체 이 보수라고 하는 극우들 이해가 안 됩니다. 보수 아니고 극우죠, 그냥. 진보 성향의 판사는요, 이러한 판결을 내릴 때에도 평소 자신의 성향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판결에 배치되면 안 돼요. 보수 판사의 경우는 법조문에 근거를 둬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자신이 걸어온, 지금까지 살아온, 판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온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법조문에 근거해서. 전시사변 계엄령 아니잖아. 무단으로 한 거잖아요. 불법한 거잖아. 위법했잖아. 법조문에 근거해서 말하자는 것이에요.
윤석열이 재판 헌재에 나와갖고 변명하고 뭐 그랬어 안 그랬어 인원을 유인 인원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원을 몇 번을 했잖아요. 그런 경황 안 들여본다라는 것이에요. 보수 성향 판사는 정황적 상황이나 정황적 점령, 정황적 질서 유지 차원의 군인의 진입 등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봐요. 누가 누구를 팔로우했대요. 근데 누가 누구를 조문을 갔네? 이러한 것으로 공격하는 것은요. 정말 저급한 엄풀입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우습게 보는 판단 하에 인터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권선동, 권영세, 나경원, 기타 등등. 자기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아주 우습게 보고 판단한다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또 지지해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국회의원에게 진정 넣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피해 보상. 지지자를 개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야 돼요. 경고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마지막으로 쓴소리 한마디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최상무 권한대행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고 왜 그러냐를 자세히 살펴보니 최상무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탄핵하자, 윤석열 탄핵, 한덕수 탄핵에 이어서 최상무까지 탄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뉘앙스 그대로 말한 포인트 자체적으로만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텍스트 자체적으로. 민주당의 경고는 결코 허언으로 그치는 일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요인은 두 가지로서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것과 함께 윤석열 내란 공범이라는 것으로 탄핵을 한다라고 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헌재 재판관 수를 8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을 탄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심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그러고 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보수가 극우가 있다라면요, 좌파에도 극자가 있습니다. 이런 정말 극자를 겨냥한 부질없는 이 막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애꿎은 이재명 대표한테 화를 냈어요. 전체를 볼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님 코딱지 떼어주는 사람이잖아. 응? 가랑 못지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한 겁니다. 묻고 싶어요. 이 얘기할 때 제가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저 항상 표정을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듣는 와중에 상당히 놀란 표정도 보였어요. 제가 표정을 마스킹을 잘해요. 영업 아닌 영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빼내오기가 쉽습니까? 내가 병원을 한두 군데도 아니고 내가 초이스해서 갈 수 있는 병원이에요. 여기가 효과 없으면 안 와요.
여자 상대로 합니다. 여자만. 남성들도 있죠. 여성이 90% 이상입니다. 아니, 98% 이상이야. 아줌마는 집에서 왕이에요. 살림을 다스려요. 이분들 주머니에서 돈 빼오는 게 쉽습니까? 표정 하나에도 그 사람들한테 반응을 해줘야 돼요. 박찬대 대표, 원내대표 말할 때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듣고 계시는데 상당히 놀란 표정이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재명과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최고위원 회의라. 사전 토의나 브리핑 없이, 그러니까 검열을 안 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것도 당을 대표해서 하는 것으로 발언하는데 대표와 상의 후 발언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표님, 내일 이런 말 할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코딱지잖아. 저라면 대충 디테일하진 않지만 사전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대표와 당대표한테 전달 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을 건드리는 것은요, 극단은 환영하겠지만 생각하는 중도층, 생각하는 진보, 좌파층, 생각하는 보수층에서는요, 저 박찬대의 민주당 오버하네라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회의를 느끼게 하지 마세요. 이 결정적인 실수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께 말합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그 파워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 칼을 휘두르는 순간 칼에 대한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칼에는 피만 묻습니다. 실제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라는 건 우리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내란 공범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까? 말하면서 확보되었던 물증도 지울 것 같아, 나 같으면. 내가 최상목이라면. 뭐가 또 이렇게 걸려 들어갈 게 있나. 말을 해가지고 왜 자꾸 그런 언지를 줍니까? 안 할 거면서, 입만 열면 최상목 탄핵을 말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민주당 이재명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최상목을 탄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윤석열 표현대로 이건 반국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합리적 진보층, 보수층, 중도층에서는요,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는 시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행 취임 이후에 직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주 무한항공으로 참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남들은 제주 무한항공 참사라고 말하지 말고 제주항공이라고 말하는데 무한항공 측에서도 잘못이 없진 않습니까? 그걸 왜 높이기는 공사 자체가 잘못됐더만 특정 지역 말하지 말라고. 제주 무한항공 똑같이 둘 다 잘못했으니까 제주 무한항공이라고 나는 말할 거예요. 그 참사로 178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어요. 근데 무슨 여기서도 무슨 제주항공, 무한항공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치 분석한다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무슨 정치 분석이야? 신문 리포트 하는 거지. 뉴스 보세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걸 몇백명, 몇천명씩 왜 보고 앉아있는 거야 진짜. 178명의 목숨을 이런 거 갖고 장난질을 하니까 말 하나 갖다가 178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는데 뭐가 포인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평하고 그렇게 정치평론했던 사람들 정치평론 다 때려쳐.
뭐가 선이고 훈지 구별을 못해 똥오줌을 못 가려. 178명의 목숨을 빼앗은 사건을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잘 해결한 그런 능력을 발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월호 참사나 그런 참사가 정치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참사 관리 참 잘했어요. 이렇게 본다라고요. 정치충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고 경제 안전을 위해서 대단히 안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맨날 내란 공범이고 탄핵이냐고. 내란 공범 증거 다 없앴겠다고. 내란 공범 떠드는 통에. 증거 있으면 갖고 와요. 쪽지? 자기가 먼저 갖다 줬어요. 진보 좌파 보수 입장인 나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전략적 모호성으로 최상목 권행대행을 대해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최상목을 이재명 대통령 가는 길에 제물로 삼겠다라는 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발상임을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최상목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협방이 오히려 고마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최상목이라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몸집 키워지잖아.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실 분도 상당수 계실 것입니다. 민주당 당원 지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얘기하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한 4년 정도만 정치 유튜브 하고 저는 크라임으로 넘어간다고. 쓴소리 누구는 해야죠. 대형 채널이 아니어도 다 내 거 내용 갖고 와서 따서 쓰더만. 냅두는 거야. 그냥 이제 다 같이 공유해. 오픈소스야, 오픈소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상목 권행대행 같은 사람의 이재명 정부에도 경제기획 관련 총리로 이 사람을도 재임명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완벽한 상황 파악을 한 후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또 이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책임만 져요. 그렇고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자청까지 됐어요. 함부로 입도 열지 않고 함부로 아무 말이나 떠들지 않고 자신이 맡았던 정부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일했어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시면 각자들 알아보세요. 그래야 더 머릿속에 기록에 더 오래 남으니까요. 좀 바빠 죽겠는데 내가 최상목 이런 권한대행 이런 인까지 찾아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은 일도 없고요. 전 이 사람 관심도 없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맡았던 정부에서 불법을 한 번도 안 저질렀어요. 오히려 수세에 물려갖고 자천됐어요. 그것을 보고 윤석열이 채용했어요. 전국을 안정시킨 모습이 왜 민주당 쪽에 저런 브레인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재 기용을 할 때 정치적 성향을 갖고 판단할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앞에 밑밥을 많이 깔았습니다. 하여튼 탄핵은 이용될 것이고 민주당도 꼼꼼히 좀 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박구용 교수 나온 걸 봤거든요. 그 교수님 나온 걸 봤는데 이번 대선 프레임은 불법과 합법이에요. 불법과 합법. 응? 불법과 합법이라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조화롭게 존재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예요. 그곳은 대한민국 이 땅 이결입니다. 대한민국 대선의 컨텐츠는 불법과 합법. 그건 뭐 이제 다른 말씀 했는데 나도 이 말 쓰려고 했는데 사실은 전 이건 그 전에도 말을 했어요.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하는 나라입니다. 민주당은 그 어떤 누가 씨부려대도 민주당은 당원의 것은 당원의 것으로 돌려주는 정당입니다. 당원 민주주의. 꼬무니스 꼬무니부스. 공동의 것을 공동의 것으로.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동으로 다 먹고 다 하셨잖아요.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이것을 이제 확장하면은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이고 시민의 것은 시민의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1조 1항을 위배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공화국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사용하려 했던 자, 그 사람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고 또 그들을 지지하고 모든 것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집단이 국민의 힘이라는 집단입니다. 그 안에 소속된 의원이라는 탈을 쓰고 국민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원들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원들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당원의 것은 당원의 것입니다. 임종석, 김경수, 문재인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고민정. 당원의 것은 당원의 것이야. 국민의 것을 국민의 것으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개인의 것은 개인의 것으로, 노인의 것은 노인의 것으로, 청년의 것은 청년의 것으로 이것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수 정당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지키는 정당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정당 대한민국 제1 정당 민주수호 명분정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공화국 원칙을 무참히 깬 사람과 정당입니다. 국민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들, 헌법을 파괴하고 그것을 동조한 정당, 헌법수 민주정당을 더불어민주정당이 있다면은 헌법 파괴, 내란 동조정당은 국민의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제1정당, 민주수 명문정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민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들과는 엄격하게 격을 둡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입니다. 임종석이 뭐라고 하든 김경수가 뭐라고 하든 김부겸이 뭐라고 하든 서른이 뭐라고 하든 문재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낙연이 개 지랄을 하든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몇 명이 시끄럽게 하든 간에 헌법수 명문정당 더불어민주당은 꼬무니스 꼬무니부스 즉 당원의 것은 당원의 것으로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으로 개인의 것은 개인의 것으로 돌려주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것에 함께하지 않고 국민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청산하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이것과 함께 적폐청산입니다. 어게인 적폐청산.
두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프레임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구체적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자들과 헌법 파괴하고 동조한 자들, 그들을 척결해내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 프레임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게인 적폐청산입니다.